여기 하버드대 학생이 한국 관련 인터넷 기사를 보고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과연 이 학생은 어떤 기사를 보고 놀랐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하버드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제이든입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저소득층 가정에서 자란 저는 어릴 때부터 세상과 단절된 듯한 외로움을 느꼈죠. 학교에서도 친구를 사귀기 어려웠고 오직 공부만이 제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우연히 한국 전쟁 이후 한국의 경제 기적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 도약한 한국의 모습은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나라의 이야기가 제 삶과 묘하게 닮아 있다고 느꼈거든요. 한국이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과정은 마치 제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명문대에 입학한 경험과 닮아 있었죠. 한국이 자원도 기반도 없는 상태에서 교육과 기술 혁신으로 도약했듯이 저 역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학업에 매진하여 하버드라는 꿈의 무대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세계의 편견과 싸우며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간 모습은 제가 사회적 장벽을 뚫고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과 비슷해 보였어요. 또한 한국 사람들의 근면함과 끈기는 제가 어릴 때부터 품어온 가치관과 일치했습니다. 이런 유사점들이 제 마음속에 한국에 대한 특별한 친밀감을 심어주었고 그때부터 한국에 대한 관심이 싹트기 시작했죠. 저는 그렇게 어렵게 하버드에 입학해 도시계획 및 기술을 전공으로 선택했습니다. 첫 학기에 만난 제임스 콜린스 교수님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콜린스 교수님은 스마트시티와 디지털 인프라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로 구글의 사이드워크 랩스에서 수석 연구원으로 일하셨던 분입니다. 그의 저서 미래도시의 청사진은 전 세계 도시 계획가들의 필독서로 꼽히죠. 하버드에서 콜린스 교수님의 강의를 듣기 위해 학생들은 때로는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수강 신청 시즌마다 그의 강의는 몇 분 만에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죠. 저 역시 입학 전부터 그의 강의를 꼭 듣고 싶어 했고 운 좋게도 첫 학기에 수강할 수 있었습니다. 구글 출신의 스마트시티 전문가인 그분은 수업 중 한국의 기술 혁신 사례를 자주 언급하셨죠. 어느 날 콜린스 교수님이 네이버라는 회사를 소개했을 때 저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에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교수님은 네이버가 한국의 구글과 같은 존재라고 설명하셨고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미국 밖에서 구글과 견줄 만한 기술 기업이 있다는 사실이 새로웠죠. 특히 제임스 교수님이 소개한 네이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협력 프로젝트는 제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350억 원 규모의 이 프로젝트는 사우디의 5개 도시를 디지털 공간으로 옮기는 야심찬 계획이었어요. 도시 모니터링, 계획, 재난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이 기술은 제가 꿈꾸는 미래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 알게 된 네이버의 기술력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한국 기술에 대한 저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한국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저는 그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한국 교환학생 윤다은을 만나게 되었죠. 콜린스 교수님의 스마트시티 설계 수업에서 팀 프로젝트가 배정되던 날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무작위로 팀을 구성하셨고 저는 운 좋게도 다은과 같은 팀에 배정되었어요. 처음 다은을 봤을 때 그녀의 눈빛에서 강한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팀 미팅을 하면서 다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서울의 유명 대학교에서 도시공학을 전공하다 하버드에 교환학생으로 왔다고 했어요. 다은의 학문적 배경이 인상적이었지만 그보다 더 놀라웠던 것은 그녀의 실무 경험이었습니다. 다은은 지난 여름 네이버의 스마트시티 부서에서 인턴십을 했다고 말했어요. 그곳에서 그녀는 실제로 디지털 트윈 기술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프로젝트 주제인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도시 계획에 대해 그녀가 가진 지식은 단순히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얻은 것이었죠. 다은은 열정적으로 디지털 트윈 기술이 어떻게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교통 체증 해소부터 에너지 효율 개선,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까지 그녀의 설명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어요. 첫 미팅에서 다은은 네이버의 사우디아라비아 프로젝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고, 이는 우리 팀 프로젝트의 핵심 사례 연구가 되었죠. 다은의 경험과 지식은 우리 팀 프로젝트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인사이트 덕분에 우리는 단순한 이론적 접근을 넘어 실제 적용 가능한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었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는 다은을 통해 한국의 기술 혁신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은과의 만남은 제 시야를 넓혀주었습니다. 그녀를 통해 한국의 기술 혁신이 단순히 교과서 속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생한 변화라는 것을 깨달았죠. 다은은 한국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들, 특히 송도와 부산의 사례를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다은이 저를 한국 유학생 모임에 초대했어요. 처음에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한국 학생들만의 모임에 외국인인 제가 참석해도 될지, 그들과 어울릴 수 있을지 걱정이 됐죠. 게다가 제 한국어 실력이 거의 전무한 상태여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진 않을까 염려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은의 따뜻한 권유와 한국 문화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은 호기심에 이끌려 참석을 결정했습니다. 막상 모임에 가보니 제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어요. 그곳에서 만난 한국 학생들은 놀라울 정도로 개방적이고 친절했습니다. 그들은 능숙한 영어로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고, 제가 불편함 없이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죠.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모여 있어서 대화 주제도 풍성했습니다. 공과대학의 한 학생은 자율주행 자동차 연구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었고, 경영대학원 학생은 한국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의대생은 한국의 첨단 의료 기술과 시스템에 대해 자부심 있게 소개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한국이 정말 다방면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그들의 글로벌한 시각과 협력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였어요. 그들은 한국의 기술과 문화를 자랑스러워하면서도 다른 나라의 장점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태도야말로 한국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모임에서 한 학생이 최근 서울에서 열린 AI 혁신 컨퍼런스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대거 참여해 한국의 AI 기술력을 극찬했다고 해요. 특히 네이버와 카카오의 자연어 처리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내용이었죠. 한 미국 기업 대표는 한국의 AI 기술은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단계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이 단순히 기술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혁신을 주도하는 국가로 성장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한국의 성과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수업에서 만난 중국 유학생 리우 웨이는 한국의 기술 발전을 폄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의 모든 수업 시간마다 한국의 성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죠. 한 번은 웨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은 결국 미국 기업들의 기술을 베낀 것에 불과해요. 진정한 혁신은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죠. 또 다른 때는 한국의 5G 기술이 앞섰다고들 하지만 사실 중국의 화웨이가 이미 6G 개발에 착수했어요. 한국은 언제나 중국을 따라오기만 할 뿐이죠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문화 콘텐츠 성공에 대해서도 K-팝과 K-드라마의 인기는 일시적일 뿐이에요. 중국의 문화 산업이 본격화되면 한국은 순식간에 추월당할 거예요. 라고 말하기도 했죠. 웨이의 이런 발언들은 점점 도를 넘어섰고 수업 분위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한국에 대한 비난을 넘어 중국은 이미 모든 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중국을 따라올 수 없죠라는 식의 과장된 주장을 자주 펼쳤습니다.
처음에는 웨이의 말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편견 가득한 태도가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웨이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맹목적인 자부심과 편견은 마치 날카로운 가시처럼 제 마음을 찔렀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단순한 의견 표현을 넘어 다른 나라의 노력과 성취를 무시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한 그의 폄하는 이제 막 한국의 놀라운 성장 스토리를 알게 된 저에게 더욱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어요. 웨이의 좁은 시각은 마치 넓은 세계를 작은 틀 안에 가두려는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그의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는 답답함과 함께 작은 분노가 꿈틀거렸죠. 객관성을 잃은 채 자국의 우수성만을 주장하는 그의 모습은 글로벌 시대에 우리가 지향해야 할 태도의 전형처럼 보였습니다. 이 긴장감 넘치는 상황은 순식간에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제게는 새로운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웨이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저는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며 한국의 기술 발전에 대한 자료를 찾아 읽었죠. 처음에는 단순히 논쟁에서 이기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점차 한국의 혁신적인 기술과 그 배경에 진심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의 반도체 산업 성장 과정, IT 인프라 구축 사례, 그리고 최근의 AI 기술 발전에 대해 공부하면서 저는 한국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기술 발전을 이루어 왔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교육 시스템, 정부의 지원 정책, 기업들의 끊임없는 혁신 노력 등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성과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죠. 이런 깊이 있는 학습은 제 시야를 넓혀주었고 단순히 웨이와의 논쟁을 위한 것이 아닌 제 자신의 성장과 미래를 위한 소중한 지식이 되어갔습니다. 웨이의 논쟁은 점점 더 치열해졌지만 저에겐 오히려 축복이 되었어요.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갈수록 그 나라의 매력에 푹 빠져들었거든요. 다은의 도움으로 한국의 문화와 역사까지 접하게 되면서 제 관심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 한국 사회 전반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중간고사가 끝난 후 다은이 제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하버드 한인회에서 주최하는 한국 문화 체험 행사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다은의 열정적인 설명에 호기심이 생겼죠. 이든 이번 기회에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해보면 어떨까요? 당신이 그동안 공부한 한국의 기술, 혁신 뒤에 있는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은의 말에 설득되어 저는 참가를 결심했습니다. 행사 당일 캠퍼스 근처 커뮤니티 센터에 도착하자 활기찬 분위기가 저를 반겼어요. 한국 전통 음악이 은은히 흐르는 가운데 다양한 체험 부스들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한복 체험 코너에 들렀어요. 화려한 색상의 한복을 고르는 데만 한참이 걸렸죠. 옷을 입고 거울을 보는 순간 마치 시간 여행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은은 제 모습을 보고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어주었어요. 다음으로 김치 만들기 체험에 참여했습니다. 배추에 양념을 버무리는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신선한 재료들을 만지며 한국 음식 문화의 정성을 느낄 수 있었죠. 옆에서 다은이 김치의 역사와 문화적 의미를 설명해 주어 단순한 음식 이상의 가치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글 캘리그라피 체험이었습니다. 붓을 들고 한글을 쓰는 순간 그 글자들이 단순한 문자가 아닌 예술 작품처럼 느껴졌어요. 강사님께서 한글의 제작 원리와 과학적 구조를 설명해 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의 창의성에 다시 한번 감탄했죠. 이든 한글은 세종대왕이 백성들의 문맹을 퇴치하기 위해 만든 문자예요. 누구나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설계되었죠. 다은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글에 담긴 실용성과 아름다움, 그리고 혁신 정신의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경험은 제가 한국의 기술 발전을 더 깊이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행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한국 문화의 다양한 면모를 직접 체험한 것에 대해 다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제가 한국의 기술 발전을 더 깊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어요. 한국의 빠른 성장 뒤에는 이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문화가 있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제 저는 수업 시간에 단순히 통계나 사실만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적 맥락과 연결지어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은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게 되었죠. 그녀의 꿈은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적용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었어요. 그녀의 비전은 제게 큰 영감을 주었고, 저 역시 기술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는 열망이 커졌습니다. 한편 웨이와의 갈등은 계속되었지만, 이제는 상황을 다루는 제 태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초반에는 그의 도발적인 발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곤 했지만, 이제는 차분히 사실을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대화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어느 날 수업 시간, 웨이가 또다시 한국의 오지 기술을 폄하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과거에 저였다면 즉각적으로 반박하며 언쟁을 벌였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쉰 후 최근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발표한 오지 기술 평가 보고서를 언급하며 한국의 기술력을 객관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웨이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지만 곧 중국의 6G 개발 계획을 언급하며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저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현재 상용화된 기술의 중요성과 미래 기술 개발의 불확실성에 대해 차분히 설명했어요.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저는 웨이의 도전적인 태도가 오히려 제가 더 깊이 공부하고 연구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더 깊이 있는 분석을 하게 된 거죠. 예를 들어 웨이가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에 의문을 제기했을 때 저는 단순히 현재의 시장 점유율만을 언급하는 대신 한국 반도체 산업의 역사적 발전 과정과 미래 전략에 대해 심도 있게 조사했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기술 혁신 사례, 정부의 지원 정책,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한국 기업들의 역할까지 폭넓게 공부했죠. 이 과정에서 저는 한국 기술 산업에 대해 더욱 깊이 있는 이해를 갖게 되었고, 동시에 글로벌 기술 경쟁의 복잡한 양상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웨이와의 논쟁은 이제 단순한 감정적 대립이 아닌 서로의 지식과 관점을 나누는 생산적인 토론으로 발전해 갔어요. 물론 여전히 웨이의 일부 주장에 동의할 수 없을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의 의견도 하나의 다른 시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국제관계와 기술 경쟁에 대해 더욱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되었죠. 웨이와의 갈등은 역설적으로 제 학문적, 개인적 성장의 촉매제가 되었던 겁니다. 학기가 중반에 접어들면서 제 미래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기술기업에서 인턴십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어를 배워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은의 도움으로 한국어 학습을 시작했고, 비록 어렵지만 매일 조금씩 진전을 이뤄가는 제 모습에 뿌듯함을 느꼈어요. 이 시기에 한국의 삼성전자가 개발한 최신 AI 칩에 대한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 기술이 전 세계 AI 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한국이 단순히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국가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죠. 한국에 대한 제 열정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어요. 룸메이트는 제가 보는 한국 드라마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은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기업 문화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런 관심이 자랑스럽고 기뻤죠. 그러나 이런 변화가 모두에게 환영받는 것은 아니었어요. 웨이의 적대적인 태도는 더욱 강해졌고, 이제는 수업 시간 외에도 저를 찾아와 논쟁을 걸어오곤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때로는 피곤하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제가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싸울 수 있는 용기와 지식을 갖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꼈어요. 학기가 끝나갈 무렵,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통해 새로운 시각과 꿈을 갖게 된 저는 이제 세계를 바라보는 더 넓은 안목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해 있었죠.
웨이와의 논쟁이 점차 학술적인 성격을 띠게 되면서 우리의 대립은 더 이상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것은 전체 수업의 주요 화제로 떠올랐고 다른 학생들도 이 논쟁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교수님께서 흥미로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든과 웨이 둘 다 훌륭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 기회에 공개 토론회를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주제는 아시아의 기술 혁신 현재와 미래로 하죠. 이 제안은 클래스 전체를 흥분시켰습니다. 저와 웨이는 각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팀장이 되어 동료들을 모으고 준비를 시작했죠. 다은은 당연히 제 편에 섰고 그녀의 실질적인 경험은 큰 도움이 되었어요. 준비 과정은 힘들었지만 매우 유익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혁신을 더 깊이 연구하면서 저는 단순한 성과를 넘어 그 배경에 있는 사회문화적 요인들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국의 빠른 의사결정 구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능력, 그리고 교육에 대한 열정 등이 기술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걸 깨달았죠. 토론 당일 강당은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심지어 다른 학과 교수님들도 참관하러 오셨어요. 웨이의 팀이 먼저 발표를 시작했고 그들은 중국의 거대한 내수 시장과 정부 주도의 기술 개발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단상에 섰습니다. 한국의 기술 혁신은 단순한 모방이 아닌 창조적 혁신의 결과입니다. 작은 내수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한국 기업들은 끊임없이 혁신해왔죠. 이어서 네이버의 AI 기술, 삼성의 반도체 혁신, 현대자동차의 수소연료전지 기술 등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네이버의 초대 규모 AI인 하이퍼클로바가 GPT-3와 견줄 만한 성능을 보이며 한국어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토론이 절정에 달했을 때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한 학생이 두 나라의 기술 혁신 모델 중 어느 것이 개발도상국에 더 적합할까요? 라고 물었죠. 이 질문은 우리 모두를 잠시 생각에 잠기게 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하다 이렇게 답했어요. 어느 한 모델이 모든 국가에 적합할 순 없겠죠. 하지만 한국의 경험은 자원이 부족한 작은 나라도 교육과 혁신을 통해 기술 강국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이는 많은 개발도상국의 영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토론이 끝난 후 교수님과 청중들의 반응은 예상 이상으로 뜨거웠습니다. 승패를 가리진 않았지만 이 경험을 통해 우리 모두가 성장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다은과 함께 토론 뒤풀이를 하며 소감을 나눴습니다. 이든, 당신이 한국에 대해 그렇게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게 놀라워요. 한국 사람인 저보다 더 열정적이에요. 다은의 말에 웃으며 대답했죠. 당신 덕분이에요, 다은. 한국이란 나라가 내게 준 영감과 가능성을 이제야 제대로 느낄 수 있게 됐어요. 그 순간 저는 제 미래의 방향이 조금씩 선명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며 양국의 기술 협력을 증진시키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토론 이후 저의 학교 생활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한국 기술에 대한 제 지식과 열정이 알려지면서 다양한 기회들이 찾아왔어요. 국제학술 컨퍼런스에서 한국의 기술 혁신 사례를 발표해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했고, 학내 신문에서 아시아 기술 동향에 대한 칼럼을 연재해달라는 제안도 받았죠.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하버드 이노베이션 랩에서의 인턴십 기회였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려 했고, 제가 그 팀에 합류하길 원했어요. 이는 제 학문적 관심사와 완벽히 일치하는 기회였죠. 이든 내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면 큰 도움이 될 거야. 특히 네이버의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해보면 어떨까? 교수님의 제안에 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저는 한국의 기술 혁신이 대기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어요. 정부의 적극적인 스타트업 지원 정책,
대학의 창업교육, 그리고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협력 등 다양한 요소들이 어우러져 역동적인 생태계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한편 다은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다은은 제게 한국의 정서와 가치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고, 의는 제가 한국의 기술 발전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든 한국의 빠른 성장 뒤에는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요. 이게 때론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기술 혁신에 있어서는 큰 강점이 되죠. 다은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문화적 특성이 기술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학기가 끝나갈 무렵 저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었어요. 졸업 후 진로를 정해야 했죠. 한국에 대한 관심과 연구 경험을 살려 한국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지만 구체적인 방향을 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서울에서 열리는 글로벌 기술혁신 포럼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이 포럼에는 세계 각국의 기술 전문가와 기업인들이 모여 미래 기술 트렌드에 대해 논의한다고 했습니다. 이든 이 포럼에 참가해보는 게 어떨까요? 한국의 기술 현장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다은의 제안에 저는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이 포럼 참가가 제 미래의 진로를 정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죠. 바로 비용 문제였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용기를 내어 제임스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제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했죠.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든 내가 이렇게까지 열정을 보이는 걸 보니 기쁘구나. 마침 우리 학과에 해외 컨퍼런스 참가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 내가 한번 추천해 볼 테니 지원서를 제출해 보는 게 어떻겠니? 교수님의 말씀에 큰 용기를 얻은 저는 곧바로 지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포럼 참가가 제 학업과 향후 진로에 어떤 도움이 될지,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며 지원서를 작성했어요. 며칠 후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 지원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이제 서울로 떠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설렘과 긴장이 교차하는 가운데 저는 이 여행이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줄 거란 예감이 들었어요. 다은,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이런 기회를 얻게 됐어요. 천만에요, 이든. 당신이 한국에서 좋은 경험을 하길 바랄게요. 그리고 거기서 만나요. 다은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그녀도 이 포럼에 참가한다는 거였어요. 우리는 서울에서 다시 만나 함께 한국의 기술 혁신 현장을 함께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고 여행 준비를 하면서 저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질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저는 이 여정이 단순한 포럼, 참가를 넘어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거란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은과의 발전된 관계도 기대 중이니 다음에 우리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됐을지 사연 또 보내겠습니다. 그녀도 제 마음과 같을까요? 앞으로 서울에서의 여정을 기대해 주세요. 아, 그리고 저는 한국 음식 중에 비비고 만두와 까르보불 닭볶음면을 좋아하는데 이곳에서는 매번 품절이라 못 먹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어디서 살 수 있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해외에서는 한국식 김을 스낵으로 먹는 게 유행이라 매일 김을 간식으로 먹거나 김 없이는 밥을 안 먹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어 큰 이슈가 되고 있죠. 해외에서는 유튜브에 아기들이 김을 먹는 먹방을 찍는가 하면 학교에 김을 스낵으로 싸가는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의 김은 전 세계 김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세계 124개국에서 수출 점유율 1위에 올랐으며 올해 김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넘게 증가했다고 하죠. 그중 미국에서는 틱톡에서 한국산 냉동 김밥이 화제가 되며 미국의 대형마트인 트레이더조의 김밥 품절대란을 일으키고 있어 김 수출액이 40%도 넘게 올랐고 그로 인해 미국에서의 김값도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의 김은 미국인들의 밥상을 점령하고 있는 가운데 여기 미국인 아기 엄마가 김 때문에 애간장이 탄다며 이웃 엄마를 붙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과연 무슨 사연이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살고 있는 캐서린이에요. 시카고는 유명 여행 잡지 트래블 레저 매거진에서 미국 독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미국 내 도시 5위 안에 드는 곳이에요. 미국인들 내에서도 명소와 랜드마크, 음식, 문화에 대한 가치 기준을 높게 평가받는 곳이죠. 미국 사람들은 자국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이 엄청나서 다른 나라는 별로 좋아하지 않기로 유명해요. 요즘은 나아졌다고는 하나 아직까지도 인종차별이 생활 곳곳에 남아있기도 하죠. 일리조이주는 세계에서 가장 질 좋은 토양을 가진 땅이라 자연스럽게 농기구와 농업이 발달돼 공업과 함께 농업이 주요 산업을 이루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죠. 일리노이주의 인구는 80% 이상이 시카고에 거주하고 있고 미국에서 인구가 세 번째로 많은 도시예요.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미국 내 도시 중 뉴욕시, 호놀룰루, 오리건주밴드 등을 제치고 5위 안에 오른 도시이죠. 이렇게 발달된 시카고에서 쭉 거주한 제가 다른 나라나 도시, 문화가 눈에 찰 리가 없었죠. 심지어 동아시아 국가들은 정말 관심조차 없었고 일본, 중국 외에 다른 나라들은 더더욱 이야기를 듣지 못했어요. 아, 코리아는 분단국가로 노스코리아 김정은은 알고 있었네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미국 내에서 케이팝에 대한 열풍이 불면서 사우스코리아에 대한 인지를 하게 되었죠.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미국이나 캐나다, 멕시코 외에 다른 나라는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어요. 내가 사는 곳이 최고이고 다른 어떤 세상은 이것보다 좋은 곳이 없을 거라는 착각을 하며 살아왔는데 이런 걸 보고 한국에서는 우물안 개구리라고 한다면서요? 미국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이 엄청났던 제가 생각이 바뀌게 된 건 우습게도 한국의 김이라는 음식 때문이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먹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불러 늘 별로 안 먹는 아이라고 불리우며 자라왔어요. 물론 지금도 미국인치고 체격이 좋은 편은 아니고 음식을 많이 먹지도 않아요. 그러던 제가 남편과 결혼해 아이를 갖게 되었고 예쁜 딸아이린을 얻게 되었어요. 어찌나 예쁘고 사랑스럽던지 분유를 먹을 때까지만 해도 아이가 먹는 것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았는데 이유식을 시작하고부터 아이는 입맛에 맞지 않는 음식은 아주 배가 고프지 않는 이상 몇 번 먹고 안 먹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그랬다고 하니 나를 닮아서 그런 거라는 생각에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에 음식에 신경을 쓰려고 더 노력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입이 짧은 아이는 좀처럼 몸무게는 늘지 않고 몸무게는 하위 20%를 맴돌아 성장에 지장이 있을까봐 늘 걱정하였죠.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30개월 정도 될 무렵 저는 프리랜서로 외부 활동을 나갈 일이 생겨 동네에 있는 데이케어에 아이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데이케어를 보내는 돈은 시간당 10에서 13달러 정도라 제가 잠깐 나가서 돈을 버는 것에 비해 나가는 돈이 많은 건 기분 탓인 걸까요? 미국에서도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매일 4시간씩만 보내도 한 달에 $1,000가 넘는 건 우스웠어요. 그래도 저도 일을 너무 오랫동안 멈추면 다시 도약하기 힘들기 때문에 잠깐씩이라도 일의 끈을 놓을 순 없었죠.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가장 걱정되는 건 바로 아이의 점심 식사였어요. 어린이집에는 매일 점심 도시락을 싸서 보내야 했는데 워낙에 입도 짧고 입맛에 맞지 않으면 잘 먹지 않아 늘 어떤 음식을 싸줄지 고민이었죠. 아이가 쉽게 집어먹을 수 있는 음식을 싸주려고 노력했고 나름대로 건강한 과자랑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과일을 잘라서 싸주었어요. 그런데 아이는 입맛에 맞지 않는지 우유나 음료만 먹고 남겨오는 날이 잦았어요. 많이 남길까봐 양도 적게 싸주는데 그걸 남겨서 오니 제 속이 얼마나 타들어가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아이의 몸무게를 재고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 성장이 걱정되어 매일 몸무게도 체크를 해봤는데 이상하게 아이의 몸무게는 점점 느는 게 아니겠어요? 아침, 저녁은 제가 챙겨서 먹이고 점심은 도시락을 싸서 보내니 무엇을 먹는지 뻔한데 몸무게도 늘고 얼굴에 포동포동 살도 붙고 아무래도 제가 모르는 공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 싶었죠. 그렇게 의문을 품은 채 데이케어 선생님한테 물어보았더니 그녀는 너무 충격적인 말을 하였어요. 요즘 제 딸 아이린이 밥을 너무 잘 먹는 말을 하였죠. 저는 밥이라는 걸 싸준 적이 없는데 무슨 말이냐고 하였더니
딸 린이 매일 옆 친구가 싸온 도시락을 함께 먹는다고 말하는 것이었죠. 저는 린이 다른 아이의 도시락을 먹고 있었단 사실을 저에게 말 안 했단 것에 화가 나 데이케어 선생님께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말을 해야지 왜 이제야 말하냐고 언성을 높였어요. 데이케어 선생님은 말하려고 했지만 제가 너무 바빠 허겁지겁 아이만 데리고 가고 저에게 따로 전화를 했지만 전화도 받지 않아 계속 말할 타이밍을 놓쳤다고 말하였죠. 저는 순간 부재중 전화번호가 떠오르며 언성을 높였던 제가 너무 부끄러워 그녀에게 사과를 하였어요. 그러자 그녀는 괜찮다고 지금 어떤 음식을 먹고 있는지 알려주고 싶다고 하였어요. 지금 린이 먹고 있는 점심 도시락은 한국인 엄마가 싸우는 요리인데 최근에 한국의 김밥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냐고 물었죠. 저는 트레이더조에서 품절 대란이 일고 있는 김밥에 대해 들어 알고는 있었어요. 린은 한국인 엄마를 둔 아이가 싸우는 김밥을 너무 맛있게 잘 먹는다고 하였죠. 트레이더조에서 품절 대란 중인 김밥을 아이에게 싸서 주는 건가 이상해 물어보니 데이케어 선생님은 자세한 조리 과정은 자기도 모르겠다며 그녀와 직접 연락해 물어보라고 말을 하였어요. 안 그래도 그 한국인 엄마는 린이 잘 먹는 걸 알고 도시락도 일부러 넉넉히 싸서 함께 보내주었었고 린이 잘 먹는 음식이니 레시피를 알려주고 싶다고 저와 연락이 닿게 되면 본인의 연락처를 주라고 미리 허락하였다고 말하였죠. 저는 아이를 데리고 하원한 후 너무 고맙고 미안해 린의 엄마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1시간 뒤쯤 그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녀는 안 그래도 린이 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워 엄마는 어떤 분일지 너무 궁금하고 린에게 늘 고마워하고 있다고 하였죠. 저는 어린 아기에게 뭐가 고마운 건지 의아해 물었더니 그녀의 아들이 아주 좋아하는 여자친구라며 아들이 매일 저와 안 떨어지려고 해 데이케어에 들여보낼 때마다 진땀을 뺐는데 린이 데이케어에 들어온 후 자신과 웃으며 인사도 하고 순조롭게 데이케어로 잘 들어간다며 고맙다고 말하였죠. 저는 아니라고 매일 먹는 것 때문에 린의 성장이 걱정되었는데 덕분에 린이 살도 찌고 밥도 잘 먹었다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며 그 음식을 어떻게 만드는 것이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녀는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자신의 집에서 김밥을 어떻게 만드는지 직접 보여주겠다고 하였어요. 뜻밖의 초대라 너무 당황하였지만 린을 위해 그녀의 제안을 바로 받아들이게 되었죠. 그렇게 주말에 린 친구네 집에 가게 되었고 그 집에 문을 연 순간 들어가려는데 린 친구 엄마가 당황해 달려나오며 저희를 못 들어서게 막아서는 거 아니겠어요? 초대해놓고 왜 저러나 기분이 아주 불쾌해졌죠. 그녀는 잠깐 기다리라며 슬리퍼를 건네주었고 저희 집은 맨발로 생활하는 집이라 그냥 들어와도 되고 불편하면 실내화를 신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자세히 보니 집 바닥은 맨들맨들 너무 깨끗하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카페트 바닥이 아닌 마루바닥이었죠. 대부분 아시아인들은 마루바닥이나 대리석 바닥을 사용한다고 듣기만 했는데 실제로 보니 너무 놀라웠죠. 심지어 린 친구와 린의 누나는 아무것도 신지 않은 맨발로 집안을 누비고 다녔어요. 그녀는 아이들은 양말을 신고 있으면 위험하니 린의 양말을 벗겨주며 자유롭게 뒹굴고 뛰어놀으라고 하였죠. 린은 너무 홀가분해하며 맨발로 친구와 함께 놀기 시작했어요. 저는 맨발로 뛰어놀게 허락은 했지만 바닥이 더러울까 내심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린의 발바닥은 계속 놀아도 깨끗했죠. 보통 실내화를 신는 곳은 종종 봤어도 저렇게 맨발로 지내는 집은 처음 봐 저에게는 문화 충격이었어요. 생각해보니 신발은 외부의 각종 더러운 균을 들고 들어오는 건데 집안 곳곳에 흘리고 다니는 것이니 그녀의 집을 보니 얼마나 비위생적인 행동인지 깨닫는 순간이었죠. 그녀는 주방에서 아이들 먹을 점심을 준비하는 중이라고 하였고 마침 린이 잘 먹는 김밥을 만들고 있다고 하였어요. 저는 빨리 레시피를 배워야겠다는 생각에 기대에 찬 마음으로 주방으로 가게 되었고 그녀가 준비한 재료를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재료는 딱 3가지뿐이었고 그녀에게 이게 다냐고 물었더니 멋쩍어 하며 맞다고 하였죠. 그러면서 그녀가 말하길 재료는 너무 간단하고 쉬운데 아이들끼리 놀게 하고 싶어 집으로 초대하였다고 하였죠. 그녀가 준비한 재료는 한국식 김밥, 떡갈비였고 그걸 하나씩 집어먹을 수 있게 만든다고 하였어요. 저는 트레이더조에서 품절 대란을 일으킨 김밥을 안다고 하였고 그녀는 그 김밥이 밥을 김에 싼 것이라고 말하였죠. 김은 한국인들 식탁에서는 옛날부터 빼놓지 않고 올라가는 반찬으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늘 즐겨 먹는 음식이라고 하였어요. 그러면서 김은 영양소가 풍부하면서 반찬이나 스낵으로 손색이 없어 조금씩 주었다고 하였죠. 대부분의 한국 사람, 특히 아이 키우는 집이라면 떨어지지 않게 늘 집에 김을 구비해 두고 있고 이건 만능 치트키와 같은 반찬이라고 하였어요. 사각사각 씹는 소리가 마음의 평화를 주는 ASMR 같고 입에 넣기 전 코끝에 먼저 다가오는 참기름 향은 향기롭다고 표현했죠. 모락모락 김이 나는 밥에 얼른 싸먹고 싶어지는 김. 지금은 김이 없이 대체 아이에게 어떻게 밥을 먹일까 싶은 날들이 많다고 하였죠. 처음에는 몸에 좋은 간식 정도로 생각하고 줬지만 지금은 김이 없으면 밥을 먹지 않고 우는 경우도 있다고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한국김은 처음 본 거라 호기심에 한 입 먹어보았더니 바삭하고 짭짤하며 과자도 아닌 것이 해조류로 만들었다는 게 믿겨지지 않았어요. 이에 그녀는 예전부터 미국에서 김은 블랙페이퍼 바다의 잡초라고 불렸고 맛도 영양가도 없는 음식 취급을 받았지만 김밥으로 인해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했죠. 이제는 전 세계인들에게 웰빙 푸드로 자리매김해 해외의 유명 스타들도 한국에 오면 김을 몇 박스씩 사간다는 이야기도 해주었어요. 그녀는 아이 도시락은 이렇게 싼다며 시범을 보여주었죠. 한국식 조미김은 약간 짭짤하기 때문에 흰쌀밥에 싸면 간이 적절하게 맞아 아이가 먹기에 딱 좋다고 하였어요. 거기에 한국식 냉동떡갈비를 구워 작게 잘라 김과 밥 사이에 넣어 돌돌 말면 단백질까지 채울 수 있는 핑거푸드로 제격이라며 매일 이렇게 도시락을 싸서 보낸다고 하였죠. 저도 그 떡갈비를 넣은 김밥을 먹으니 아이가 왜 이렇게 많이 먹었는지 너무나도 이해가 되었어요. 거실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은 떡갈비와 고소한 김 냄새를 맡고 어느새 주방까지 달려왔고 빨리 달라고 작은 키를 까치발을 올려 손을 뻗어올리고 있었어요. 냄새를 맡고 온 아이들이 어찌나 귀여운지 아기 새처럼 몇 번을 받아먹고는 배가 찼는지 거실로 가서 다시 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이 김을 어디서 구할 수 있냐고 물으니 트레이더조나 코스트코, 한인마트에서 많이 판다고 하였죠. 그러면서 지금 집에 있는 김을 줄 테니 몇 봉 가져가라고 선물로 주겠다고 하였어요. 저는 너무 고마워 몇 개만 달라고 스스로 사 먹겠다고 하였지만 그녀는 괜찮다며 큰아이 친구들이 집에 플레이데이트를 할 때마다 답례로 주려고 한국에서 왕창 사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의아해 아이들을 주려고 김을 샀냐고 물으니 한국산 김이 유행하면서 애들이 학교에 간식으로 싸우는 유행이 시작됐다고 하였죠. 우리 아이는 집에서 매일 김만 먹어 한국김에 대해 감흥이 없었는데 아이가 친구들이 학교에 스낵으로 김을 챙겨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집에 아이 친구들이 올 때마다 하나씩 주었더니 이제는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아이들이 먼저 김미씨 윗 스낵을 외친다고 하였죠. 한국의 김이 이렇게나 큰 열풍인지 저 혼자 몰랐다니 제 아이의 입맛이 한국과 맞는 것 같아 한식에 대해 연구하고 시도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는 사실 한국이었으면 이런 도시락을 싸는 노력도 안 해도 된다는 놀라운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무슨 말이냐고 물으니 한국의 데이케어는 아이들 점심은 물론 아침 간식과 오후 간식까지 완벽하게 챙겨서 준다는 믿기 힘든 말을 하였어요. 제가 그게 가능하냐고 했더니 한국은 그렇다고 그래서 아이가 1년에 한 번씩 한국에 방문할 때마다 어린이집에 보내는데 너무 편하다고 말하였죠. 게다가 시간도 자유롭게 아침에 보냈다가 5시 정도까지 데리러 가면 된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어서 하는 그녀의 말에 저는 너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완벽하게 다 해주면 비용이 꽤 나갈 것 같다고 얼마냐고 물으니 그녀는 이 모든 게 공짜라고 하였죠. 아이가 좀 크면 방과 후 특별활동비 정도만 돈을 내고 모든 게 무료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였어요. 추가로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은 한 달에 $80 정도뿐이라고 했죠. 저는 $800라고 해도 믿기 힘든데 $80가 말이 되냐고 물었고 그녀는 믿기 힘들겠지만 한국 정부에서 어린이집 비용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80 정도만 내는 게 맞다고 하였죠. 전 세계의 데이케어가 무료인 나라가 한국 말고 또 있나요? 미국만 이런 건가요? 되물었고 그녀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하였어요.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라고 하면 보통 북유럽이 떠오르는데 한국의 어린이집 무료 이야기에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 충격이 너무 컸죠. 그녀는 돈만 있으면 아마 한국이 가장 살기 편한 나라일 거라는 말을 농담처럼 하였고
저는 정말 어떤 나라인지 너무 궁금해졌죠. 그렇게 린의 친구 집에서 하루 종일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다음 날 남편과 아이와 함께 장을 보러 트레이더조에 가게 되었죠. 린 친구 엄마의 말에 따르면 트레이더조나 코스트코에 많다고 했으니 그 말을 믿고 마트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드디어 김을 찾았고 여러 제품이 많아 뭘 사야 할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어떤 제품에는 시위드라고만 써 있고 어떤 상품엔 김놀이라고 적혀 있었죠. 분명 그림은 전부 린 친구네 집에서 본 김과 같은데 브랜드마다 불리는 이름이 다른 건지 김이라고 써 있기도 하고 놀이라고 써 있기도 하고 무엇을 골라야 할지 매우 혼돈스러웠어요. 일단 마트에서 오랫동안 고르며 고민할 시간이 없어. 그녀에게 뭘 사야 하냐고 메시지를 보낸 후 잠시 잊고 장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스낵 코너 옆에 동양인으로 보이는 여자가 장을 보고 있어 어떤 게 김이 맞냐고 물으니 놀이라고 써있는 김을 구매하라는 것이었죠. 저는 문제가 해결됐다고 여기고 놀이를 여러 개 구매해 당분간은 아이 밥 걱정은 안 하겠다 싶어 뿌듯한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해 한가득 장본 음식과 물건들을 정리하고 놀이김을 뜯어 스낵처럼 먹었어요. 제가 김을 뜯어 먹으니 아이도 저에게 달려와 김을 달라고 하는 것이었죠. 아이에게 한 장 주었더니 아이는 웬일인지 김을 다시 뱉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왜 그러냐 물으니 그냥 안 먹겠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맛에 의문을 품고 한 입 먹었는데 놀이라고 써있는 김은 그녀의 집에서 먹던 맛이 아니었어요. 바삭한 맛은 없고 김의 두께가 두껍고 뚝뚝하며 달짝지근한 맛이 나는 것이었죠. 분명 린 친구네 집에서 먹었던 김은 바삭하고 고소하며 단맛은 없었거든요. 이건 뭔가 잘못됐다 느끼고 확인을 하려고 핸드폰을 본 순간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한국 엄마에게 연락이 왔는데 놀이는 한국식 김이 아니며 일본 바다에서 나오는 일본식 김이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였죠. 저는 너무 놀라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그림은 너무 똑같은데 맛이 너무 달라 아이가 한 입 먹고 안 먹는다는 사실을 전했어요. 그녀는 한국의 김과 일본의 김은 완전히 다르다고 일본 김은 두껍고 무게가 많이 나가 바삭한 맛이 없다고 하였죠. 그래서 일본에서 한국 김을 따라 만든 업체들이 많다고 하면서 나머지는 아이 건강을 위해 모두 반품하라고 말하는 것이었죠. 저는 반품은 당연히 하려고 했지만 왜 아이 건강 때문이냐고 물었더니 그녀는 일본 바다에서 나는 것들은 위험하니 아이가 되도록 섭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일본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고 후쿠시마 원전에 있던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한 후 한국 사람들은 일본산 수산물을 먹는 걸 아주 조심스러워한다고 하였죠. 이어 한국 정부에서 무슨 연유로 오염수 방류에 동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작년 여름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버튼을 눌렀다고 하였어요. 당시 하늘에서 촬영한 결과 바다의 띠 같은 게 보이고 색상마저 다르게 보이며 진하게 오염된 방사능 오염수를 보며 그녀는 사실 수산물을 먹는 게 너무 두렵다고 하였죠. 하지만 이미 후쿠시마 지진이 발생한 후 원전 오염수가 흘러간 것을 모른 채 4년이 흐른 뒤 한국의 동해바다에 세슘 농도가 2배나 증가한 수치를 보았다고 하면서 이제 오염수를 방류하였으니 그 여파는 어마어마할 거라는 말을 하였죠. 한국에서도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이슈로 방사능 방류 전에 소금과 김 수산물을 사재기에 품귀 현상이 벌어졌고 한국, 홍콩, 중국 등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고도 하였죠. 방사능 물질에 오염되면 갑상선암, 백혈병 등 각종 질환에 걸릴 수 있고 특히 아이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이라는 이야기도 하였죠. 그녀의 말을 들으니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놀이가 맛없다고 뱉어버린 게 얼마나 다행인지 안심이 되었죠.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니 작년 여름쯤 뉴스에서 소식을 접했던 게 어렴풋이 기억이 났고 그 당시 미국에서도 크게 보도하고 사람들도 많이 반대했던 기억이 났고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먹거리에 대한 우려가 더 커졌어요. 드디어 아이가 입에 맞는 음식인 김을 찾아 기뻤는데 일본 때문에 전 세계 바다가 오염된 사실도 함께 인지를 하게 되니 씁쓸하였죠. 앞으로 마트에 갈 때 원산지를 정확하게 확인한 후 구매해야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겠다 생각했어요. 똑똑한 한국 엄마 덕분에 린의 먹거리에 한 번 더 신경 쓸 수 있는 지식이 하나 추가되어 너무 고마웠죠. 한국 엄마는 통화 말미에 다음에 마트에 함께 가면 아이가 좋아할 만한 한국 음식을 소개해주겠다고 제안을 하였고 바로 다음 주에 아이들 데이케어에 보내고
함께 한인마트에 가보기로 했답니다. 아, 그리고 트레이더조에서 판매 중인 김밥은 품귀 현상으로 사지도 못할 뿐더러 그보다 훨씬 맛있는 바로 만든 한국식 김밥을 만들어주겠다고도 하였어요. 다음 주 주말에 가기로 했는데 어떤 선물을 가지고 가면 한국 엄마가 기뻐할지 모르겠네요. 한국 시청자분들이 집에 방문할 때 좋아할 만한 가벼운 답례 선물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오늘은 밥을 먹지 않던 미국 여자아이가 한국김을 먹고 난 후 신세계를 경험한 미국 시카고에 사는 캐서린의 사연을 들어보았는데요. 구독자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 집에 방문할 때 선물할 가벼운 답례품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캐서린에게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상 감동 카페인이었습니다.